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니 결혼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후 저는 물론 우리 아이들도 남편 때문에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뭔지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후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일들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만났고 서로 큰 문제만 없다면 결혼할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을 때 사람이 참 괜찮다 싶더라고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말을 참 센스 있게 잘한다 싶었고 나이는 저보다 5살이 많았지만 저와 동갑이나 오히려 조금 어려 보일 정도로 얼굴이 동안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꽤 분위기도 좋았고 저도 그랬지만 그 사람도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 후 몇 번 더 만남을 가졌고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확인한 후 약 1년간 교제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7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는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죠. 그때는 우리 아이가 5살이었고 저에게도 그렇지만 아이에게도 아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부끼리 떨어져 지내는 건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지방으로 내려갈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지방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23년 후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지방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저도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지방에서 새 직장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시 올라올 것 같으면 굳이 좋은 직장을 그만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 고생하자는 생각으로 우리는 주말 부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일주일 휴가를 내고 같이 내려가서 남편이 살게 될 사택도 둘러보고 짐도 같이 처리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다른 회사 동료와 함께 사택에서 지낸다고 하니까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설마 회사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겠나 싶었죠.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러 서울로 왔고 남편이 너무 일이 많고 피곤할 때는 제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둘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만나는 것을 한 주 미루었고요. 그렇게 1년 가까이 별 탈 없이 우리는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지면서 당시에 정리해고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퇴직을 신청도 받았고 일부 직원은 정리하는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남편 자리도 장담할 수 없으니 당시에 남편은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주말에도 현장 근무를 자원해서 나가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데 잘못해서 정리해고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말에 매번 서울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회사 일이 우선이니 회사 일에 신경 쓰라고 했죠. 당신이 서울로 올라올 사정이 안 되면 내가 내려가겠다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데다 아이를 데리고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와주면 제일 좋은데 남편은 주말마다 이러저런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마음 편하게 서울까지 다녀올 분위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 우리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든 빨리 회사 분위기가 정리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당신 남편 믿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고 제 친구로 등록된 카톡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남편을 아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좀 기다려보다가 누구세요? 왜 카톡을 보내놓고 답이 없어요? 우리 남편 아세요? 하고 다시 카톡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제야 아, 제가 카톡을 잘 못 보낸 것 같네요. 하고 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카톡 지워버렸고요. 그 후로 한동안 별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오기로 한 주말에 갑자기 뭐 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갑자기 뭐 와? 당신하고 맛있는 저녁해서 먹으려고 장도 다 봐놨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닌데 회사에 일이 좀 터졌어. 이거 좀 수습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그래? 자기가 뭐 잘못한 거야? 그거 일일이 다 설명 못해. 그리고 당시 알아봐야 골치만 아프지. 자세한 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암튼 이번 주는 정말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갈게. 그래 알았어. 일 잘 처리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이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안 좋네. 건강 챙겨. 다음 주에는 진짜 몸 보신 좀 해야겠다. 저는 남편에 대해 걱정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보약이라도 맞출까 싶어 한의사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남편 보약 좀 챙겨주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보약은 그냥 짓는 것보다 진맥을 한번 짚고 짓는 게 좋다고 다음에 같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약재로 제 거랑 같이 약 지어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민정이가 당신 보약 좋은 걸로 지어준다고 진맥 한번 받으러 오래. 다음 주에 오면 같이 가자. 문자를 보냈는데 남편은 답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 처리하느라 바쁜 모양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오더군요. 카톡에는 바닷가에서 걷고 있는 남편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한 장 담겨 있었습니다. 뒷모습이긴 하지만 분명 남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어? 이게 뭐지? 이거 언제적 사진이야?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는데 남편이 입고 있는 옷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옷이더라고요. 남편 옷은 거의 다 제가 골라줘서 다 아는데 그 옷은 내가 골라준 것이 아닌 걸 보니 최근에 새로 산 옷인 것 같더군요. 그 사진을 보니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남편 사진을 보내주는 건지. 남편은 분명 요즘 너무 바쁘다고 했는데 바닷가에서 한가롭게 걷고 있는 이 모습은 뭔지, 이 사람을 보내준 사람은 누구인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는 이 사람한테 문자 대신 전화를 해보려고 카톡을 보니 전화는 안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시죠? 왜 제 남편 사진을 보내시는 거죠? 그랬더니 상대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영상통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금 일하는 중이야 라는 문자만 왔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보낸 문자도 잘못 보낸 문자가 아니었고 지금 이 사진도 일부러 접으라고 보낸 사진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일 끝나면 전화하라고 문자를 넣었고 남편은 저녁이 되어서야 전화가 왔더군요. 어디야? 혹시 바다 갔어? 제가 물어보자 남편은 당황하면서 대답하더군요. 응, 바다라니? 아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바다 안 갔어? 정말이야? 안 갔다니까. 지금까지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바다를 왜 가? 그래서 저는 통화하다가 카톡으로 남편한테 바닷가에서 걷고 있는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뭐야? 이거 예전에 찍은 사진. 같이 사택에 사는 직원이 하도 바다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잠깐 바다만 보고 왔어.
그 사진도 그 동료가 찍어준 거야. 이런 사진은 언제 찍었대? 언제 갔었는데? 동료랑 바닷가 간 지가 언제야? 응. 좀 오래됐어. 잘 기억도 안 나. 이 옷은 최근에 산 옷 아니야? 이 옷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자 남편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지 갑자기 성질을 버럭 내더라고요. 아니라고.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 옷도 언제 샀는지 기억 안 나. 당신이 내 옷을 일일이 어떻게 다 알아. 그리고 일 때문에.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왜 자꾸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나 좀 쉬고 싶으니까 전화 끊어. 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이런 거 물어보지도 못해? 내가 괜히 이런 거 물어보겠어? 당신이 집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고 갑자기 모르는 카톡으로 이런 사진이 날아오는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냐고. 오해가 있으면 풀려고 물어보면 대답해주면 될걸. 그게 화낼 일이야? 진짜 멋질리는 거 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몰라. 지금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 끊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정작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난데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는 받지 않았고요. 며칠 뒤에 다시 물어보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장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친정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급하게 형부한테 갔다 와야 되니 애 좀 봐달라고요. 토요일 저녁에 동생이 우리 집으로 왔고 저는 차를 몰고 바로 지방 남편의 사택으로 갔습니다. 사택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남편 직장 동료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 혹시 이 사람 집에 지금 없나요? 네, 집에 가신다고 가셨는데 못 만나셨어요? 그래서 내일 오실 거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제가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혹시 아직 안 올라갔으면 같이 가려고 왔어요. 운전 중인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밤이 늦었는데 다시 운전하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괜찮아요.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요. 밤에 실내가 많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지 않고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바닷가에 놀러 갔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혼자가 아니라 여자와 같이 갔을 테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다음 날 오후에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내일 오후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사는 사택 앞에 차를 주차하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후 6시쯤 사택에 도착했고 차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내리더군요. 여자였고 같은 아파트에 내려서 걸어가는 걸 보니 그 여자도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와 바다에 놀러 갔었고 하룻밤을 자고 사택에도 우리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 여자는 딱 봐도 자기 관리가 잘 된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처럼 보였습니다. 몸에 군살 하나 없이 같은 여자가 봐도 참 부러운 몸매를 지녔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머뭇거리고 있다가 재빨리 차에서 내려서 남편 차에서 내린 그 여자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사는 사택 바로 옆 동에 살고 있었고 제가 뒤따라갔을 때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 여자는 전화기를 보느라 엘리베이터에 누가 탔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내릴 즈음 저는 그 여자 뒤에서 그 여자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같은 회사 사람끼리. 역시나 그 여자 카톡이 울렸고 그 여자는 집에 들어가려다 말고 카톡을 열어보더니 뒤를 돌아보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마 제가 뒤에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지 엄청 놀라더라고요. 바다 잘 갔다 왔어? 왜 그런 걸 나한테 보냈어? 내 남편하고 둘이 빨리 찢어지라고. 나 자극한 거야? 무슨 얘기세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지금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네 뒤를 따라왔을 거라 생각해? 너 회사에 다 까발려줘? 가정 있는 남자인 거 몰랐어? 어디서 같은 회사 사람끼리 겁도 없이.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대충 둘러대자 그 여자는 당황해하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그 여자하고 저는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고 저는 유도 질문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녹음도 했고요. 두 사람은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만나게 되었더군요. 남편이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수영장에 갔다가 수영하고 수영장에서 씻고 회사를 출근했는데 그때 그 수영장에서 이 여자를 만났던 겁니다. 남편이 수영장 다니는 걸 알고 간 건지 아니면 그 여자도 원래 다니고 있었던 건지는 확실치 않고 수영하면서 둘이 눈 맞은 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회사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여자라 회사에 자신들의 관계가 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저를 달래서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생각했는지 제가 묻는 말에 고분고분하게 말을 다 했습니다. 회사에만 알리지 말라고 그 조건을 달았고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과 각서도 썼습니다. 저는 그 여자한테 받은 각서와 녹음본을 들고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사택 앞에 있으니까 나와. 사택에 같이 사는 동료한테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지금 바로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남편은 당장 달려 나왔더군요. 연락도 없이 어찌된 일이냐고 남편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시침이 떼는 거야? 언제까지 날 속이고 숨길 생각이야?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 남편은 제가 증거를 꺼내놓기까지 끝까지 발뺌하고 잡아댔습니다. 저는 적어도 남편이 먼저 솔직히 말해 주길 바랐는데 남편이 끝까지 잡아떼는 걸 보니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저는 그 여자한테 받은 각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각서를 보고 엄청 놀라더니 이상한 짓하고 쇼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각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사진까지 찍어놓은 거야. 이것만 있는 줄 알아? 그 여자가 지금까지 둘이 어떻게 만났고 뭔 짓을 했는지 다 얘기했고 나 그거 녹음 다 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불륜 저지르고 다니려고 집에도 안 오고 애 얼굴도 안 보고 살았던 거야? 당신한테는 연애가 그렇게 중요해? 어떻게 우리 가족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터뜨려줄까? 회사 인사과로 이 자료 다 뿌려줄까?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그 남자 그러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앞으로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고 2번 다시 당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한 번만 봐달라고요. 사람이라 실수를 했지만 2번 실수는 않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 지방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내가 미쳤나 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미안해. 한 번만 눈 감아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진짜 정신 차릴게. 눈 감아 달라고? 내가 이렇게 좋은 증거들을 두고 왜 모른 척 눈 감고 있어야 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도 그 여자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족들에게도 다 알리고 당신이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까발릴 거야. 남편은 혹시나 회사에서 해고당하기라도 할까봐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회사에 알리기 전에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양쪽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남편을 혼냈고 아버지는 한숨만 쉬시고 엄마는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부모님 앞에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달랬습니다. 네 아버지도 젊었을 때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너처럼 다 때려치우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지 않니? 애들도 있고 살아야 하는데 헤어지면 어떡하겠어. 억지로 참고 또 참고 네 아버지 말은 돌려놨다. 그때 헤어졌으면 어쨌겠냐 싶기도 하고 너희들은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막막하다.
요즘은 이혼한 게 흠도 아니지만 니들 어릴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살았는데 그것도 한때더라.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넘어가길 잘했다 싶어. 부부가 헤어지고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지금은 마음이 힘들겠지만 정서방한테 단단히 다짐받아내고 만약에 다음에 또 그러면 이혼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한 번 실수했다 생각하고 한 번 지켜보자. 엄마가 하시는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다 싶어.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혼을 안 하고 지내면 남편과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 만약 헤어진다면 나는 아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지만 엄마 말대로 그 감정 정리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혼은 이혼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그때 하라고요. 저는 한 달간 고민한 끝에 한 번만 넘어가자, 한 번만 눈 감아 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되 지금까지 나를 속인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할 거라고요. 저는 우선 그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과 그 여자가 한 공간에서 지내지 않도록 판결문을 회사 인사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실을 회사에 알렸죠.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인사과의 판결문을 복사해서 보내자 두 사람의 불륜행각은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스스로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그 여자는 소송당하고 난 후 가만히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남편을 건드렸고 남편 또한 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소송을 당한 후에도 저 몰래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람에 미치고 불륜에 미친 인간은 아무리 옆에서 말려도 소용없다는 것을요. 마음 잡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전 같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기회마저도 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증거를 잡는 미친 짓을 또 하고 다녔고 그 여자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정말 두 사람 생각만 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였죠. 남편에게 손톱만치라도 남아있던 미련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끝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혼하자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서 죽는 니들끼리 살라고 했습니다. 미친 인간이 좋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라고요. 뭐 저런 책임감 없고 생각 없는 놈이 있나. 내가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 믿고 지금까지 살았나. 내 인생이 아까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남편 따위는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설마 제가 우리 애 하나 못 키우겠나. 더 열심히 살고 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냥 어리기만 했던 우리 딸도 어느새 많이 커서 제가 늦게 들어오면 대신 쌀 씻어서 밥통에 밥 해놓을 줄도 알고 제가 아프면 저 먹으라고 밖에 나가서 죽도 사오더라고요. 이래서 자식을 키우나 보다. 속 섞이는 남편 따위는 없어도 된다. 우리 딸이 나한테는 최고다 했습니다. 아빠 없는 빈자리가 아이한테 영향이 가면 어쩌나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바쁘고 일하느라 정신없고 아빠도 없으니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 숙제도 알아서 하고 학교도 알아서 가고 모든 걸 자발적으로 해내더라고요. 지금까지 딸하고 둘이 살아오면서 공부하라는 말 한 번 한 적 없고 다른 애들처럼 과외를 붙인 적도 한 번 없는데 딸은 학교 공부를 알아서 척척 잘도 해내고 있었습니다. 고3이 되어 진학 상담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을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는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며 최대한 원하는 과에 지원하고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길도 찾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제가 아무리 아껴 써도 돈을 모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어서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딸은 한 학기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았고 학과도 대학도 만족스러운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대학 들어가고 나니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아이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우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딸하고 둘이 살아오면서 어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는데 이번 여름에는 우리도 남들처럼 여행 한번 떠나보자 했죠. 그랬더니 딸이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거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해외여행?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아? 적어도 몇 백만 원은 있어야 할 텐데. 아니야,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도 많아. 새벽에 떠났다가 새벽에 도착하는 여행 패키지가 있는데 이건 엄마랑 나랑 둘이 가도 얼마 안 들어. 특히 여행 잘 안 가는 비수기에 가면 싸게 갈 수도 있고 휴가철에 가지 말고 조금 일찍 가거나 늦게 가면 괜찮아. 우리도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나 아르바이트 해서 돈 많이 모아놨어. 그래, 우리도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남들 다 가는데 우리라고 못 가라는 법 있니? 엄마가 10개월 할부해서 가면 되니까 네가 힘들게 번 돈 안 써도 돼. 어디가 좋을지 한번 골라봐. 너무 비싼 데 말고 가까운 곳으로. 알았어, 엄마. 그럼 내가 열심히 찾아볼게. 딸하고 저는 해외여행 간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들떠 있었고 딸은 여권도 만들고 여행지도 고민하면서 기분 좋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하던 끝에 우리는 태국 여행을 가기로 했죠. 3박 5일로 코스로 밤에 떠나는 옵션으로 하니 별로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달력에 날짜를 지워가면서 해외여행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여행 가는 날 당일 우리는 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점심을 먹고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공항버스 타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서울역이 멀지 않아서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 근처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갈 계획이었죠. 우리는 서울역 지하철역에 내려서 공항버스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딸하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신나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기요.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 사람 우리한테 하는 얘기 맞지? 뭐라고 하는 거니? 나도 모르겠어. 잘 안 들려. 가까이 가서 물어볼까? 위험하지 않겠어? 노숙자인 것 같은데. 그냥 가자. 괜찮아. 노숙자라고 무슨 나쁜 짓 하겠어?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잠깐 가서 물어볼게. 왜 그러는지. 딸은 뒤에서 우리를 불러 세운 노숙자에게 다가갔고 딸은 그 앞에서 뭔가 엄청 놀란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이리 와봐. 저는 놀라서 달려갔고 딸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 알아차리는 데는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노숙자는 전 남편이더라고요. 머리도 길고 머리가 얼굴판을 가리고 있어서 얼핏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이혼한 전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차비가 없다고 2,000원만 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낯이 너무 익어서 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놀라고 아이도 놀랐지만 전 남편도 우리를 보고 엄청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알아차리고 힘겹게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 여자가 좋아서 죽고 못 살더니 왜 이런 꼴로 여기 있는 거야? 그 여자한테 배신이라도 당했어? 인생 포기한 거야? 그 여자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줬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전 남편은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말을 못해? 응. 말을 해봐. 왜 그러고 살고 있냐고. 자식까지 버릴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왜 이러고 살고 있어? 말해봐. 내가 물어보잖아. 엄마, 진정해. 너무 다그치지 마.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앉아서 얘기하자. 아직 비행기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버스 타도 돼. 엄마 저기에 앉자 저기. 저쪽으로 가서 얘기해요. 여기는 사람들 너무 많이 지나다녀서 얘기도 안 될 것 같네요.
딸은 전 남편에게 아버지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나서 기어나갔으면 적어도 인간처럼 사는 모습이라도 보이지. 노숙자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잡자 딸은 어디 가서 마실 것 좀 사온다면서 자리를 잠깐 떠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있으면 이야기하기가 불편해질까봐 자리를 피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리를 피해주고 난 후 저는 다시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꼴로 서울역에 있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배신당했어. 뭔 소리야?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뭔 배신이야? 그 여자가 당신한테 소송당하고 위자료를 물었잖아. 그 돈 뺏기고 회사 그만두고 나서 작정하고 나를 다시 유혹한 거였어. 그렇게 물러서기 억울하고 본전 생각이 난 모양이더라고. 나는 그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니 나는 정신 못 차리고 그 여자한테 빠져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고 나는 그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어. 그 여자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했지. 월급을 받아도 그 여자 다 주고 차도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함께 사는 집도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 자기는 나 때문에 회사까지 관뒀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 여자도 대기업에 들어가기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유부남인 나를 만나서 사람들 시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으니까 내가 뭐든 해주고 싶었고 내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어. 그래서 전세도 차도 월급도 다 그 여자한테 주었는데 그 여자는 나중에 우리 아기 태어나려면 돈 많이 모아두어야 된다며 돈을 거의 안 쓰고 다 모아놓더라고. 나는 거기에 더 감동받았지. 보너스는 모든 돈만 생기면 그 여자한테 다 가져다 주었어. 내 월급의 80%를 저축해서 2년을 모으더라고. 엄청 큰 돈이었지. 나는 전세 2년 끝나고 나면 더 큰 집으로 가든지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사는 게 어떠냐고 했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큰 집으로 이사가는 건 별 의미 없고 집을 사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금 전세금 빼고 돈 모아놓은 겉에도 집 사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모님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더라고. 그러면 대출을 해도 크게 부담 없이 서울에 집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바보처럼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돈 2억을 빌렸고 이자는 못 드리지만 나중에 원금은 꼭 드리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부모님은 돈 생각은 말고 나만 잘 살라고 하시더라. 철없이 나는 내 집 마련할 꿈으로 한껏 들떠 있었어. 그런데 전세 자금을 빼는 날 그 여자와 연락이 두절돼 버렸어. 처음에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지. 계속 연락하고 전화했는데 연락도 되지 않아서 나는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내 돈을 다 들고 외국으로 가버렸어. 비행기 타기 직전에 문자가 왔더라고. 자기 외국으로 떠나니까 찾지 말라고. 돈은 잘 쓰겠다고 하더군. 그 문자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렇게 사랑했고 믿었는데 내 돈을 다 들고 튀어버렸어. 졸지에 나는 집 한 칸 없는 신세가 돼버렸지.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 인생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회사 나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남은 휴가를 내고 술로 살다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 길거리에서 한번 자기 시작하니까 길거리에서 자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곳이라 그런가 봐. 그때부터 나는 그냥 노숙자로 살기로 결심했어. 물론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렸지. 한동안 집에는 못 갈 것 같다는 말씀만 드렸어. 노숙 생활 시작하고 나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없고 배고픔만 해결하면 되는데 저기 가면 점심 도시락도 주고 회사로 돌아갈 필요를 못 느꼈어. 그래서 얼마 후에 회사도 그만두었지. 여기서 살다 보니 지난 시간들이 생각났어. 이런 말하면 욕하겠지만 당신도 생각하고 우리 딸도 생각했어. 당신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딸한테 나는 참 나쁜 아빠였어. 한참 딸하고 같이 놀아주고 얘기해 주어야 하는데 나는 다른 여자한테 미쳐 살았으니 말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너무 후회가 밀려왔어. 그렇다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었지. 나는 내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당신 회사를 찾아갔어. 내가 찾아갔을 때 당신은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 어디로 갔는지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내 몰골이 이래서인지 개인정보라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계속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겠지만 미안해. 내가 당신과 저 아이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냐고. 너는 빌어먹어도 싸다고 얘기해 주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 힘들었겠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살지는 마. 이렇게 사는 것 또한 무책임한 짓이야. 너무 이기적인 거고. 어떻게 본인만 생각해? 자신이 힘들다고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야? 부모님은 생각도 안 해? 자신이 연락 끊고 사는 게 부모에게 얼마나 불효하는 짓인데 이렇게 살아? 정신 차리고 새로 시작해. 적어도 부모님에게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마.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리고 아까 차비 2,000원 달라고 했지? 내가 1,000원짜리가 없어서 10,000원 줄게. 차비도 하고 밥도 한 끼 사 먹어. 나 그만 갈게. 제가 돌아서 오자. 전 남편은 저를 다시 불러 세우더군요. 그리고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저한테 주더군요. 이게 뭐야? 뭔데 나를 줘? 별거는 아니야. 그냥 가지고 가. 10,000원을 줬으니까 나도 뭔가를 주고 싶어서. 더럽다고 가다가 쓰레통에 버리지는 말고 나중에 꼭 열어봐. 그래서 저는 더 물어보려고 하다가 계속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나 싶어 검은 봉지를 받아들고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딸에게로 갔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엄마한테 준 거야? 응 가져가라고 주던데 뭔지는 몰라. 별거 아니겠지 뭐. 버리지 말고 나중에 열어보라고 하던데 일단 가방에 넣어. 나중에 열어보든지 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공항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공항버스에 몸을 싣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면세점에 들러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안에서 밥도 사 먹으며 우리는 비행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한참 후에 딸이 그 봉지에 뭐 들었는지 한번 열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기다리는 동안 검은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그것은 몇 겹이나 쌓여 있었고 그 안에 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검은 봉지 안에는 쪽지와 통장과 현금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회사 그만두면서 퇴직금 받은 거야. 내가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퇴직금 받은 거 고스란히 통장에 넣어두었어. 별로 오래 근무를 안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퇴직금이 얼마 안 되네. 딸을 위해서 써주길 바래. 언젠가 한 번은 만날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었어. 66. 현금카드 비밀번호는 우리 딸 생일이야. 잘 지내. 그리고 미안해. 통장을 열어보니 1억 2천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남편의 연봉과 퇴직금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퇴직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넣어둔 모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어봤어야 되는데 뒤늦게 열어본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서울역으로 다시 갈까 하다가 우리 모녀가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이라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행 끝나고 돌아갈 때 다시 그곳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태국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때 전 남편을 만난 장소로 다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를 아무리 뒤져도 전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노숙자한테 가서 물어보니 그 사람 며칠 전에 여기 떠났다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전 남편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만날까봐 자리를 옮긴 듯 했고 가진 것도 없고 노숙 생활이 마음 편하다고 했으니 아마도 여전히 노숙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딸을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고